탐정의 직업 예절 과목을 맡은 여자 순자 모자 여순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탐정의 윤리와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죠. 탐정의 자질과 특성을 잘 갖춘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기 자질과, 즉 탐정으로서의 자질과 특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법과 위법, 탈법, 여기에 빠지기 쉽죠. 왜? 빨리 욕심은 있어서 이익은 취해야 되겠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바로 불법에 노출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탐정이 정보조사 과정에서 미행조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죠. 이럴 때 이 미행조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 관리는 직업적 윤리와 예절에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큰 문제가 되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에서 탐정 활동을 보는데 이때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카멜레온적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게 어찌 보면은 바로 예절과 처세술이 잘 융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절과 처세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와 탐정 직업 윤리를 비교해 보면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자 직무 윤리는 부정부패 방지, 그리고 봉사의식, 이게 공무의, 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들이 바로 하고 있는 일이죠. 그게 바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조사, 탐정이라고 얘기할까요? 탐정은 직무윤리에 있어서 바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자기의 이익에 수반된다.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즉 사익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런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혁명적 변화, 발전적 전략, 국제화, 이 지식도, 지식문화도 국제화, 지식문화사회, 같은 말인데 같이 되어 있네요. 일단 첨단 전문화, 시장경제의 발전, 사적 권리의 확대, 이런 것들이 혁명적 변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전적 전략은 자율성,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그게 응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또 하나의 창의적인 것, 창조성, 가치를 중시하는 것,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청렴성이 따라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발전적 전략으로, 윤리적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윤리적, 즉 국제사회의 윤리적 동향, 윤리 동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윤리와 청렴 라운드 시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뭡니까? 망명이라 해서 어떤 보호를 받아왔지만 오늘날은 바로 윤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서도 공조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 산업기밀 유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또 아니면 거기에 기술을 이렇게 몰래 빼내갔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후발 국가에게. 그게 바로 산업기밀 유출입니다. 이거 엄청난 큰 문제점이 되죠. 이것은 어떻게? 바로 직업윤리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 공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로 이제 이런 부정부패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가 견제하고 막아내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우선 국제 기준의 변화 양상을 보면요, 물론 1948년 이제 뭐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를 당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인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노동이라는 게, 환경과 노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농경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노동력 착취, 인권 착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환경, 그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방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렇게 환경 보전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1999년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반부패 환경이라든지 뭐 환경, 인권 전반에 걸쳐서 이슈화가 됩니다. 2000년, 2001년 이제 환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노동의 환경, 자연 환경,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그러면서 2002년 이때쯤 되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고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경제 이슈가 되고 쭉 오면서 윤리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물론 국제 표준이라든지 또 하나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도 시작했고, 자, 국제 윤리 동향을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윤리, 도덕, 예절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윤리와 부패 방지, 여기에 국제적 노력이 보다 체계화되고 구조화가 되고 있죠. 지역 간 또는 다자 간 이렇게 국제 협정으로 구체화가 되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국가 간 윤리 의식을 굉장히 높이 해주는 것이죠. 자, 국제기구와 지역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볼 때 국가에 대한 규제 강화와 반부패 대책의 국제적 공조 가시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부패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거 그냥 일반 사회, 공직사회 할 것 없이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각국의 법 제도로 정착도 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 윤리 동향을 보더라도 윤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민간 부분에서, 기업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론 매우 중요하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실 기업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좀 뭔가 제도화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공 부문의 윤리는 현재 정부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죠. 공직자 윤리 확립과 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이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의 윤리 관리 전략,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관련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때 가능하고, 공직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윤리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윤리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 교육. 그리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바로 바람직한 윤리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사회 윤리 동향 중에 마지막으로 한 9번째 정도, 요거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비밀 유지. 업무상의 비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탐정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법 한 줄 읽어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시기에, 이 시간에 한번 법조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 현행 행법 제317조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사는,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이런 사람들이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에 지득한 알게 된 거,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적 직에 있는, 우리 고해성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요 바로 지득한 이겁니다.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법을 어기면은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항시 마음에 담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위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탐정은 국가 예절을 나름대로 알아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예절. 그렇게 되면은 국가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그 일 부분에 자기가 몸담아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탐정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좋아졌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사건의 의뢰, 정보 취득의 용이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나에게 신뢰성이 있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 가졌을 때 이러한 그 정보들을 나에게 주겠죠. 이때 예절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탐정이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국가에 대한 정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그 다음에 국가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 국세는 우리 개인을 말하면 인감도장에 해당되는 나라의 도장이죠. 도장. 훈장과 포장.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큰 일을 하신 분들에게 주는 훈장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 포장인데, 포장은 휘장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훈장과 포장을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훈장이란 국가나 사회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표장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주는 표장을 말한다. 그 다음에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훈법상 훈장 다음 간다. 글자가 좀 틀렸네요. 훈장 다음 가는 훈격으로 국가 사회에 공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을 말한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탐정이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국가에 대한 정보 중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순서를 나름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게 되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람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전, 행사 진행 과정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참여하는 바로 그 기술, 이게 바로 탐정이 가져야 될 하나의 예절이다 하는 것이죠. 평소에 생활 속의 평범한 예절을 잘 지키는 습관이 곧 국가에 대한 예절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이다. 평상시에 예절을 잘 지키면은 결국 국가에 대한 예절이 제법 지켜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익과 의뢰인의, 즉 의뢰인, 공공의 이익과 의뢰인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생활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탐정이 국가 공인화가 되기 위해서 또 된다면 하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우리는 탐정에 의한 공공민간 영역의 조사 결과는 어디에 재판 시 원고나 피고의 이익을 제공해 주게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공 영역을 대신해 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시받은 때나 정부에 의해 고용된 때에는 어떻게 행사사건,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행정용어로서는 거버넌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는 어떤 공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자기 임무가 막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제가 하나 이어놨네요.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재반 기제로서 국가 경영, 국정관리, 신국정관리, 협치 등 다양하게 정의되는 말이 이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감춰놓는 걸 몰랐네요. 괜찮죠? 그래서 탐정은 앞으로 국가 공인화가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거버넌스의 원칙에, 행정의 그 원칙에 의해서 아마 우리가 공공의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모른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탐정 개인의 예절을 한번 볼까요? 탐정 개인. 용모 예절. 우선 얼굴, 머리, 기타 등등 몸매. 이게 바로 기본 예절을 바탕으로 해서 탐정의 용모는 또는 환경, 즉 상황에 맞는 평범한 옷차림과 두발, 표정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탐정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객기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우쭐하는 마음을 이런 걸 가지고 탐정 자격을 받아서 활동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민간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고방식과 예절이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예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사물이라고 있는데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만 지키게 되면은 예절을 잘 지키게 된다 해서 제가 이 한말을 가져온 겁니다.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하는 이 말을 새겨서 실천하게 되면은 탐정으로서의 예절을 잘 갖출 수 있다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자, 대화 예절, 탐정의 대화 예절 앞에서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의사소통의 기술,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 그것을 하나의 교류를 한다. 인격과 인격의 교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녀야 할 예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대화의 기술, 방법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자,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하는 예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화에서 으뜸 예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에서 으뜸 예절, 뭐가? 경청하는 것이 대화에서 으뜸 예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은 우리가 스피치나 또는 비즈니스나 이런 어떤 책에 글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즉 비즈니스 대화법이라고 불리는데 1, 2, 3 화법. 자, 본인이 한 번 말하면 상대는 2번 말할 수 있는 기회나 여유를 주고, 그리고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한 3번 정도 쳐주라. 이렇게 될 때 서로가 공감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화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대화 예절에서 이 앨버트 메라비안 법칙이 매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법칙에서 보면 대화의 말의 내용과 또는 귀로 듣는 청각적인 요소와 눈으로 보는 시각적 요소, 이 비율을 이렇게 말의 내용이 7%, 말의 어조나 억양, 음성 이런 것들은 38%, 그리고 바로 비언어적 수단, 몸짓이죠. 우리가 주로 표정과 몸짓, 손짓, 바디랭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정,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55%라고 하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용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화의 예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경청할 수 있는 자세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탐정이 임무를 수행할 때 탐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또 정보 수집을 할 때 대화는 필수적이다. 대화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외국의 한 학자는 대화의 능력이 바로 수입에 비례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태도와 음성, 말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잘 익혀서 좋은 대화수를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자, 대화 예절에서 보면은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적 없이 말을 걸고 목적 없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대화의 목적이 분명해야 듣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을 전략하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목적이 뚜렷할 때 시간 전략 그리고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대개 대화의 목적은 설득을 위한 목적이 있고 또 감동을 위한 목적이 있고 지식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이 있고
행동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해두는 습관을 갖고 대화에 임하자. 자, 효과적인 화술. 사실은 대화라고 하는 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술이 뛰어나다,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대화법. 저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고 알아두게 되면은 거기에서 뭔가 대화할 때 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만을 보는 눈을 가져라. 좋은 점. 상대의 좋은 점을 보는 눈을 가져라. 주로 긍정적인 사람은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과 존경과 사랑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면은 뭡니까? 자연히 표정이나 말도 아주 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적인 표정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눈빛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아까 했죠. 해야 되는 거, 대화의 실마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말이 가는지 그 말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실마리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표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표현이 아니면은 듣는 거 얼마 안 가서 따로 생각이 놀게 되고 대화는 그 공감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도의 테크닉을 활용하라. 나도의 테크닉.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어떤 나도 그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나도라고 하는 그 테크닉을 활용하게 되면은 상대와 함께 교감이 빨리 또 오랫동안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럴 때 뭐가 나타납니까? 동의의 힘이 생겨나게 되겠죠. 동의의 마력을 활용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화술이 이루어진다. 그래, 맞아요. 그렇죠. 네. 하고 공감하는, 즉 동의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효과적인 화술을 만들어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통신예절. 여기는 전화응대예절,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응대 9대 요령으로 볼 때요, 벨 3번 이내, 벨이 따라랑 할 때 3번 이내 받기. 이거는 사무실이나 일반 전화가 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휴대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거.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거. 말씨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전화 걸어놓고 자기 말만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라. 상대가 묻는 말이나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이 필요하죠. 답변하는데. 그리고 좀 신속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전화 한참 하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다른 얘기 빙빙 둘러가지고 목적이 나중에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그리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기. 앞에 여기에 지금 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 하나 앞에 빼고요. 자, 끝인사 잘하기. 항상 전화를 마무리할 때 누가 끊었는지 그것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인사를 잘하고, 상대가 끊고 난 다음에 끊는 것이 예절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서로 안 끊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통신료를 이렇게 휴대폰 무료가 많은데 과거에는 뭡니까? 서로 예를 차리다 보면은 시간이 본론보다도 더 그냥 공전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상의자보다 먼저 끊거나 하게 되면 예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전화 기능을 잘 숙지해 놔야 됩니다. 호텔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화기가 요즘 다용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잘 알아두므로 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통신 예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네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아주 발전적으로 빠르게 급성장한 이런 상황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든 곳에 다 통한다. 지금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피수 대중화에서 여기에서 예가 문제가 되죠.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많죠. 여기다 제가 폰티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였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전화기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모든 게 다 하는 일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손가락, 음성, 여기 문자, 동영상, 그림, 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 또 아니면 아주 곤혹에 빠지는 경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의 범절이 새롭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네티켓이나 폰티켓, 즉 스마트폰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만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항공기 탑승 예절, 신문에 가끔 또 방송에서 나오죠.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끼쳐서 피워서 문제가 됐던 점, 비행기가 다시 해항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탐정으로서는 일단 좌석의 시설물 이용 요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탄다든지 아직까지 기종을 잘 모를 때는 배워놔야 되겠죠. 화장실 이용 관계 또는 항공기 내에 식사할 때 식사 요령, 사실은 항공기 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식사 예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우선 또 비행기 내에서 보면은 쇼핑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비스 이용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요령들을 익혀두는 것, 이게 항공기 탑승 예절로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호텔 예절입니다. 과거에 우리 호텔을 잘 이용하지 못할 때는 거기가 무슨 전혀 어떻게 뭘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되고 또 여행을 많이 하면서 외국이든 국내이든 호텔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객실 이용 요령을 먼저 보면요, 처음 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내 직원의 안내로 객실에 가면은 이용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문을 열고 닫고 냉장고를 활용하고 안에 내 물건을 내 쓰고 하는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여권이라든지 카드라든지 현금 기중품은 어떻게 객실에 두지 말고 프런트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거기다가 보관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그리고 예출을 할 때는 몸에도 지니기도 하고, 이런 정도 예절은 하나의 그 방식을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호텔 예절로 봤을 때 이용시 예절은 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의 시간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시간을 잘 측정을 못해서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또 나올 때, 나오는 건 괜찮겠죠. 들어갈 때. 자, 그리고 복도나 로비 레스토랑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떠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우리 또 경상도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싸우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제 역시도 목소리가 좀 커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지나친 움직임,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객실로 손님들 데리고 들어와서 사행성, 카드나 또 다른 기타 등등 놀이를 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는 것. 자,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행했죠. 치사, 된장국, 김치 이런 것들 가져가서 냄새 난다고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또 비품 같은 것을
욕심을 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없겠죠. 이런 것들 안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호텔 직원들에게 약간 팁을 주는 것이 서양에서는 하나 예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불, $1 뭐 이런 정도는 보통 시트 위에다 올려놓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텔 서비스 요청 시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낸데 밑에 하인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야. 좀 무례한 태도로 어이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존중하면서 무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국격을 말하기도 하고 때에 따른 자기 인품을 바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명탐정의 길 해서 제가 결론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잘 섭렵하고 그것을 익혀서 실천에 옮기게 되면은 명탐정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반드시 필요하고 탐정의 기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사명감과 기본 정신, 이런 것들로 일에 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호기심 충족이나 이런 데도 우쭐대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목적인 하나의 그 셜록 홈즈 모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의 트릭 해결과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도덕지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 탐정으로서의 아주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 자, 호시탐탐, 기옥축축, 말은 참 어려워요. 우리는 호시탐탐은 많이 들어온 말이지 않습니까? 기회를 노리다 이런 때 안 좋은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기가 호랑이가 어떤 눈으로, 자기 호랑이가 눈으로 목표를 주시하고 그것을 쫓아간다. 그런데 기욕, 자기 욕망, 그 욕망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호랑이의 눈으로 목표를 주시하고 그 욕망을 쫓아서 달려가야 된다. 그랬을 때 명탐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명탐정의 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자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음찰리 감모변색이라는 말은 그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거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모변색, 그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무슨 일을 기획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귀신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탐정이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 즉 정도의 기술을 닦게 되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모양, 표정, 행동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촉을 키워서 주관과 객관의 접촉 감각을,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고 모양을 보고 낌새를 가려내는 그런 능력을 갖자. 이야, 대단한 겁니다. 영음찰리, 감모변색, 한문말이라 어렵지만 목소리를 듣고 안다, 소리를 듣고 안다, 모양만 봐도 안다, 이 정도 촉이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초심불망 마부작침, 이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막 갈아서 조그마한 바늘을 만들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겠어요? 언제 갈아야 그게 바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저 산골에 선생님에게 공부하러 가라고 가서 보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어, 나는 다 아는 거야 해서 시시하다고 내려오다가 개울에 보니까 바위 위에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는 거야. 하도 신기해서 가서 물어보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이거 도끼 갈잖아. 그거 뭐 하게요? 이걸 가지고 바늘 만들 거야.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 언제 갈아가 되겠나? 야 이놈아, 이게 바로 초심불망이라 처음에
갖는 마음만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명탐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니 해도 전문적인 탐정은 정보 수집 업무에 관해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르면서도 합법적으로 이걸 잘 지켜야 되겠죠. 이 합법이 잘 안 되는 거라, 이거. 불법을 그냥, 왜?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면 빨리 뭔가 하려고 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도 망하고 의뢰인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탐정이 꼭 가져야 될 마음,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법으로 규제된 것을 규제된다는 거. 내가 탐정 자격을 땄으니까 경찰들처럼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하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자기 탐정의 길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일반인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슴에 명심할 때 명탐정이 된다. 자, 그럼 강의를 약간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상 문제입니다. 자, 탐정들이 눈앞에 이익과 유혹에 넘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중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안심이 되는 사람은, 대개의 문제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안심이 되는 것, 가장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내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탐정의 자질을 잘 갖춘 사람과, 즉 특성을 잘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너무너무 답이 쉬운 것 같아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뭡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뭐로? 불법을 저지르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 이건 분명히 여기서는 답이에요. 보니까. 자, 사행심이 많아 쉽게 흥분하는 사람. 사행심이 많아서 쉽게 흥분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게 아니야, 이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설록 같은 탐정 흉내를 잘 내는 사람, 이것도 사실 흉내만 되는 게 아니죠.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진정성. 자, 그래서 답은 보나마나 바로 탐정의 자질과 특성을 잘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요, 탐정에게 1, 2, 3 합법은 정보 취득과 대화 예절에도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 1, 2, 3 합법을 잘 설명한 것,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앞서서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화법 1은 자신 한 번만 말한다는 의미, 맞기는 맞네요. 대화법 2는 상대는 2번만 말한다는 의미. 대화는 3번 웃는다는 말, 이거 좀 이상하다. 1, 2, 3 상대가 2번 말하면 자신은 1번 말하고 3번 볼 것 없죠. 여러분 콕 찍었습니까? 바로 라번이죠. 라번. 자, 대화법 1, 2, 3 상대가 2번 말하면 자신은 1번 말하고 3번 긍정의 맞장구를 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는 답인데요. 제가 가장 옳은 것은 이건 제가 설명도 안 드리고 바로 넘어갔구나. 자, 라번입니다. 자, 3번 문제. 호텔 이용할 시 지켜야 할 예절로서 알맞지 않는 것. 체크인, 체크아웃. 이거 지난번에 앞서서 많이 얘기했죠. 시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 자, 로비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이게 동방해이주국의 사람으로서, 아니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냉정하잖아요. 객실로 손님을 끌어 들어와서 사행성 있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답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눈인사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인사나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탐정의 윤리와 예절로서, 즉 공직자와 탐정의 직업 윤리를 중심으로 쭉 알아봤죠. 또 여기에서 탐정의 국가에 대한 예절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탐정의 개인 예절로서는 뭐 용모 예절, 대화 예절, 통신 예절, 그리고 항공기 탑승 예절, 호텔 예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탐정에 대한 기본 정신에 입각한 사명감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하고, 명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 호기심에 충족되는 그런 모방이 아니다. 사명감,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또 전문적인 탐정은 정보 수집 업무에 관해서 가능한 빠르게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탐정이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문말 하나 메시지로 드리겠습니다. 웅약홍도, 하늘에 기러기가 그림을 그리는 듯 커다란 계획을 세워서 아주 착실하게 웅장하게 띄어서 명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순자 모자 여수모였습니다.